여하튼 313페이지로 가서 다시 지시체계, 지휘체계를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와서 좀 이야기 좀 들어봅시다. 스캠프는 지금 삐아제가 단순히 스키마가 있어요. 동화 조절이 있어요. 반영적 추상화가 돼요. 라는 이러한 약간 좀 비구조화된 설명을 구별하고 또 그림화해서 시스템화했던 사람이에요. 특히 수학과 관계에서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인다. 어떠한 반응을 보인다. 라는 거를 그냥 반응을 보였어요. 라고 하면은 좀 뭔가 불편하죠. 그래서 이 반응을 보인다라는 이름을 델타 1이 중간에서 작동했다. 델타 2가 작동했다. 그건 이제 요 지시 체계들이 중재 사고 활동 안에서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지능들이 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 당연히 나에게 목표라는 거를 즉 결과를 내라 라는 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 행위를 하는 놈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지금 어떤 외부 환경이 들어오면 나의 현재 위치와 외부 환경 사이의 위치를 여기가 현재 위치죠. 현재 위치가 나의 위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환경이 들어오면 1차 뭐 한다? 감지를 한다. 나에게 새로운 환경이 들어왔어. 이렇게. 그러면은 나의 새로운 환경 안에서 내 위치와 목표가 현재 원하는 그런 수준을 뭐 한다? 그 다음에 비교를 한다. 그리고 이 비교를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춰서 실행을 하는. 이렇게 꾸준히 목표에 도달하려고 하는 게 지능인데 그 지능 안에는 단순히 들어온 거를 a 더하기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bg요라고 목표에 도달하게끔 그대로 받아들여서 반응을 하는 델타 1이 있는가 하면 왜 그래야 되지? 하는 그 왜라는 걸 목표로 꾸준히 그 계획과 실행을 여러 번 또는 다양하게 해서 반응을 하는 델타 2가 있더라. 수학은 어느 쪽이더라? 델타 2와 그 다음에 지능, 반영적 지능에 의해서 제대로 이루어지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14페이지에 그런 의도가 맨 위에 지시체계, 지휘체계라는 설명인데요. 즉 외부 환경을 기준으로 아동의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를 비교하고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가 일치할 때까지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상상, 지휘, 행동 계획을 직접 수행한다. 뭐 말이 그런 건데 그냥 계획을 하고 행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이러한 위와 같은 모델로 설명되는 지능을 폭넓고 다양한 조건과 계획에 의해서 목표 상태에 도달한 능력의 결과로서 학습이다. 왜 목표에 도달한 학습이니까. 근데 그 안에는 목표 지향적으로 보아 목표 지향적 학습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네, 내려갑니다. 그냥 델타 1과 델타 2라는 두 가지 지휘 체계의 필요를 설명합니다. 델타 1은 물리적 환경에 대해서 작동한 지휘 체계, 델타 2는 델타 1이 좀 더 활성화되도록 도와주는 2차적인 지휘 체계. 이 델타 2의 주요한 목표의 하나는 스키마 구성이라고 돼 있죠. 바로 지능이 두 가지로 적응을 하는 데에는 이 두 가지 내용이 이바지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그림을 위에다 잘 그려두시고 이때 중재 사고를 하는 역할의 지능을 델타 1, 지시 체계를 델타 1이라는 지시 체계와 델타 2라는 지시 체계로 짝을 지어서 이해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더 중요한 거. 이 델타 2가 목표하는 바는 뭐다? 최종적으로 스키마를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315페이지로 갑니다. 이 둘째, 이 스키마로부터 서로 다른 처음 상태, 목표 상태, 적절한 계획을 구하나요? 목표 지향적 행동의 기초로 형성하게 되는데 스캠프는 지능을 목표 지향적 행동으로 위한 지휘체계로 보고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스키마를 구성을 두고 있다. 델타 2에 대한 부분을 지금 좀 더 이야기를 하고자 하니 최종적으로 스키마를 구성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스캠프가 했던 행동 한 가지, 스캠프가 연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처럼 우리가 앞에 연구했던 것을 좀 더 시각화하고 시스템화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내가 이걸 알고 있다고 해서 아이들이 수학을 잘하도록 돕는다라는 건 잘 모르는 일이에요. 왜? 뇌가 지능이 두 개로 구별된다.
또 이 지능 각각의 뇌 구조 안에서 이러한 델타1과 델타2라는 지시체계가 있다. 뭐 이런 거지. 더 이상 내가 어떻게 그거를 활용하지? 라고 했더니 스캠프가 뭐라고 그랬죠? 여기 오세요. 스키마식 학습, 스키마를 이용한 학습이 지적지능이고 서로 관련지어서 차례로 도입하고 기억하는 것이 좋다. 그럴 때 이러한 학습을 우리는 관계적 이해의 학습이다라고 한다고 그랬죠. 반대는 도구적 이해의 학습이다라고 한다고 그랬었죠. 따라서 결국은 내려와서 반영적 지능을 이용하고 델타2의 활성화돼서 스키마가 만들어지는 학습이 결국 무슨 학습을 유도하는 학습이다? 관계적 이해를 유도한 학습이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습관 암기가 유도되고 도구적으로 지향이 되는 건 뭐가 된다? 델타1이라는 부분이 작동이 되는 직관적 지능에 좀 더 가깝게 이해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관계적 이해에 반대되는 도구적 이해가 지향되는 학습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분명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스키마식 학습은 지적 학습, 서로 관련을 지어서 학습을 하게 되면서 관계적으로 이해된다. 만약에 여기에 반대되는 암기 학습을 하게 되면 관계를 짓지 않게 되니까 최종적인 결과물만을 기억하는 도구적 학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죠. 315페이지에 이와 같이 스캠프는 도구적 이해와 관계적 이해라는 걸 구별했습니다. 관계적 이해는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왜 그런지를 모두 알고 있으면서 일반적인 수학적 관계로부터 특수한 규칙이나 절차를 연역할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a 더하기 b의 제곱이 왜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인지를 안다라는 거죠. 그 이유를 알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관계적 이해. 그리고 도구적 이해는요.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른 채 암기한 규칙을, 그러니까 규칙을 암기하고 문제 해결을 하는 거죠. 수업을 했을 때 아이들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교사가 직사각형의 넓이는 A는 LB라고 환기시켰다라고 가정하자. 이 환기가 뭐예요? 어제 왜 직사각형의 넓이가 밑변 곱하기 높이인지를 지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루가 지났죠. 그런데 어제 수업을 못 들은 학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생이 선생님한테 또는 잘 이해하지 못한 학생이 선생님 저는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교사가 뭐래요? 공식을 봐봐. 직사각형의 넓이는 길이와 높이를 곱한 거야. 그때 학생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고 연습 문제를 풀어나갔대요. 방금 네 알겠습니다. 연습 문제 푼다. 이 부분을 잘 줄쳐보세요. 단순히 공식을 보고 다시 재생을 시켰더니 네 알겠습니다. 연습 문제 풀었대요. 정말 이 아이가 이해한 걸까요? 그렇죠. 그 아이는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직사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그거를 수용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문제를 풀었대요. 그 말은 별로 아니다. 그 말은 이 학생이 제대로 이해했다고 보기에는 뭔가 좀 꺼림직하다라는 설명이 덧붙여진 거죠. 따라서 제대로 된 지능의 스키마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해했다라고 본 거니까 부분 바른 이해는 아닌 듯하다. 그런데도 학생은 뭐래요? 저 정말 이해했어요. 보세요. 답이 모두 맞았잖아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정말로 이 아이가 제대로 이해한 걸까? 바로 이러한 상황의 창안에서 도구적으로 이해한 것도 이해한 거다라고 보는 그러한 부분이 수학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3분의 1과 5분의 2의 크기를 비교하라 라고 만약에 교사가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3분의 1과 5분의 2는 부모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3과 5의 최소 공배수를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15분의 5와 15분의 6이니까 6이 크니까 따라서 5분의 2가 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거는 결과적으로 본다면 옳게 풀었지만 정말로 3분의 1과 5분의 2를 진정으로 본 게 아니라 뭔가 1번 분모를 통분한다. 2번 분자를 비교하고 3번 그거에 대해서 얘가 크다고 얘기한다. 라는 거지. 이 문제를 바르게 진정으로 알고 풀었다라고 말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랬을 때
3분의 1이라는 거는 똑같은 직사각형을 3개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겁니다. 5분의 2는 직사각형을 5개 중에 2개라고 보는 겁니다. 둘이 크다 작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없으니 위에도 5등분해서 다시 비교하고 아래도 3등분해 다시 비교한 결과 총 15개 중에 5개가 차지하는 이 부분과 15개 중에 6개가 차지하는 이 부분 사이에는 크기가 얘가 더 큽니다. 하고 뭐 할 수 있는? 스스로의 지식 안에서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아이가 진짜 제대로 알고 있는 아이다라는 거예요. 내려갑니다. 이와 같이 분수의 크기 비교를 가르칠 때 관계적 이해를 하게 한다라는 것은 분수의 크기 비교 그 자체만을 아는 게 아니라 그 분수라는 스키마 속에서 대소 비교를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왜 이 분수란 무엇이고 또 두 분수가 더 크다라는 게 무엇이며 왜 그걸 통분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고 그것을 분수라는 문제풀이로 끌고 갈 수 있는 것까지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관계적으로 이해한다. 쉽게 왜 그런지 어떻게 그런지를 안다 라는 설명과 더불어서 아이들이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이후에 분모가 바뀌어도 또 상황이 바뀌어도 또 그 이유가 왜 그런지를 물어봐도 바르게 정립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여러분들 관계적으로 이해했을 때 장점이 뭐예요? 오른쪽 페이지 4가지가 있어요. 1번 새로운 과제에 더 잘 적응한다. 2번 기억하기가 더 쉽다. 3번 그 자체가 바로 교육의 목적이다. 4번 질적으로 유기적이다. 내가 새로운 과제에 도달하면 또 내 지식을 그렇게 연결시켜서 알게 되니까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 4가지 다 마음에 드시죠? 이게 바로 스캠프가 관계적으로 지도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스캠프는 피아제라는 사람의 연구물을 그대로 끌어다가 수학을 지도하는 쪽으로 구별했어요. 반대로는 연합주의에 반대하는 내용을 설명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지능이 2개더라. 또 델타1과 델타2를 통해서 이루어지더라. 또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은 꼭 관계적 이해가 되더라. 죄송합니다. 이거의 반대는 도구적으로 이해하는 거더라. 도구적 이해라는 거는 왜 그런지 모르면서 기억한 것으로 만족하고 문제를 해결하더라. 관계적인 왜 그런지, 그래서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자기 지식 안에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관계적 이해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는 거겠죠. 다음 시간에는 딘지에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